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예쁜 두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40대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런 사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듣는 것도 재밌고 유익했지만 저도 쉽게 꺼내지 못할 사연이 있다 보니 더욱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남편이 제 곁에 없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매일같이 남편이 그리운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 사연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누군가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다독여 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가난한 달동네 출신입니다. 요즘에도 달동네가 남아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버스 종점에서도 한참을 올라가야 있는 산 꼭대기 집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도 집이 있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도 다 집이 있고 인정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낙후된 동네라 무시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어린 시절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장소였죠. 그런 달동네에서 살았던 저는 삼남매 중 둘째로 위로 오빠와 아래로 남동생을 두고 다섯 식구가 10평 안 되는 슬레이트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달동네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은 다른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발소 몇 개씩은 꼭 있었고, 이발소 장사가 그리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미용실이 흔하지도 않았고, 남자들은 미용실보다 이발소를 찾아오고는 했었으니까요. 덕분에 부모님은 이발소를 운영하시면서도 저희 삼남매를 잘 먹여 기르셨죠. 하지만 저희는 잘 모르는 어른들 사정 때문에 부모님은 큰 빚을 지게 되셨고, 결국 운영하던 이발소까지 문을 닫고 달동네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그 동네가 그나마 저희 다섯 식구가 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달동네에서 다니게 된 저는 조금씩 그 동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어딜 가나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골목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디서든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그러던 중 동네에 못 보던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아이가 궁금했던 저는 냅다 가서 말을 걸었죠. 얘, 너 누구니? 이름이 뭐야? 김한성. 몇 살이야? 9살. 나랑 동갑이네. 나는 최현애야. 너 어디 사니? 이사 온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이름과 나이만 알려줬을 뿐 어딜 사는지 더는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야 저는 그 아이가 저희 뒷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올라간 그 집은 원래 어떤 할머님 혼자 사시던 집이었어요. 제가 달동네를 이사를 오고 그 집에 손님들이 오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탓에 혼자 사시는 외로우신 할머님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 집에 제 또래 아이가 왔다니 새 식구들이 이사를 온 건가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한성이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에게 맡겨진 그 집 할머니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저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게 되었지만 한성이는 참 안타까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할머니에게 한성이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죠. 어린 저보다도 부모님들이 그 아이 사정을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도 한번 안 하던 며느리가 남편 죽자마자 할머니한테 아이 맡기고 간 게 뭐겠냐면서
다들 한성이 엄마가 한성이를 버리고 갔다며 어린 한성이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한성이는 언젠가 엄마가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 생각했는지 제게 엄마가 돈 벌러 잠시 떠난 거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희가 나이를 먹고 그 동네를 다시 떠날 때까지 한성이 엄마는 한성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성이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던 아이였어요. 그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꽤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셨죠. 그런 한성이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저희 엄마가 할머니 대신 한성이를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소풍 갈 때 도시락 하나씩 더 싸주시고 혼자 할머니를 기다리는 한성이를 데려다가 밥을 챙겨주기도 하셨죠. 그랬던 탓에 저희는 어려서부터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단짝 친구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어려서부터 서로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사이였죠. 그러다 19살 때 이미 고령이셨던 한성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성이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잃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오로지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한성이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도 차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미처 다 알지를 못했네요. 게다가 가난한 형편으로 장례 비용 마련도 어려웠던 탓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그런 한성이를 도와 돈을 구해 화장 비용을 마련했고 그제서야 할머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할머니를 납골당에 안치시킨 한성이는 그 뒤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저는 그런 한성이가 안쓰러워 더 챙기게 되었죠.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비로소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았던 저희는 힘들 때면 늘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각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 서로의 존재가 안식처이자 희망이었죠. 20살이 되고 한성이는 돈을 벌겠다며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고 저도 당연히 그런 한성이를 함께 따라갔죠. 일을 얻더라도 떨어지기 싫었던 저희는 운이 좋게도 공장에서 같이 취직 자리를 얻으며 둘이 남녀 기숙사에서 지내며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희는 언젠가 결혼을 약속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몸도 마음도 고단했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기에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함께 해온 저희는 몇 년 뒤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건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중 누구도 더 나은 형편을 위해 서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기에 저희는 그렇게 같이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이는 없는 형편에도 얇은 금반지를 구해 제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손마디에 걸려 있네요. 남들은 비웃을지 모를 얇은 가락지지만 한성이가 그걸 어떻게 구했을지 잘 알고 있던 제게는 수억짜리 다이아 반지보다 더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에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했지만 저희는 새빵 신혼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신빵을 차린 그 집을 개미집이라 불렀었습니다. 주인집 옆집에 딸린 작은 별채였는데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개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개미도 많고 가끔은 물도 새고 불편하고 궁색한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신혼에는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정말 맞다 싶었죠.
밥을 먹다가도 한 명이 웃으면 괜히 같이 웃게 되었어요. 왜 웃냐 물어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저희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아, 엄마야, 기억하겠니?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남편의 어머니가 저희 결혼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오셨던 거였죠. 남편도 할머니에게 맡겨진 그날을 마지막으로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탓에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를 보고 난감해 했습니다. 반겨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남편 본인도 잘 모르는 듯 했죠. 그래도 이제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저는 당황해야 하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누추한 신혼집으로 모시고 시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성 씨 아내 되는 최현애라고 합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세요. 그래, 네가 내 며느리구나. 엄마가 니들이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물어물어 찾아왔다. 그동안 잘 지냈니? 왜 오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다. 엄마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를 않았어. 내가 너를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사정이 못 됐단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자식이 결혼했다는데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남편은 할머니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가 뒤늦게 나타난 그 상황에 심경이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내심 반가워하는 듯 보였죠. 저도 그때까지는 늦게나마 찾아와 주신 시어머니가 꽤 반가웠습니다. 할머님 돌아가시고 가족 하나 없이 천의 고아처럼 가여웠던 남편이기에 유일한 식구인 시어머니 소식이 저도 늘 궁금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두고 갔던 아들을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는 왠지 아들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성아, 그동안 잘 지냈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다. 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예. 그래. 그럼 이 집은 전세인 거니? 예. 근데 얼마 안 돼요. 낡고 오래된 집이라 다른 월세집 보증금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니, 그 한성이 너야 기댈 데 없다 해도 너희 결혼할 때 처가댁 도움은 안 받았니? 저희 한 동네 출신이에요. 서로 사정 뻔히 알고 저희 열심히 번 돈 모아서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들으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구겨지는 것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성이 너 지금 가진 돈은 별로 없는 거니? 돈이요? 웬 돈이요? 아니, 사실 그게 말이야. 엄마가 몸이 좀 아프다. 그 할머니 장례식에 못 간 것도 아파서 그랬어. 그래서 그 병원비가 급한데 보다시피 내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말이야. 내가 이제 와서 자식 찾아오는 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나도 도리가 없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병이요? 무슨 병인데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너한테까지 알려서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다. 더 묻지 말고 돈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게 꾸준히 치료만 받아도 괜찮은 병인데 돈이 없어서 매번 낫지를 못해.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보고 싶지는 않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던 시어머니는 실체도 모르는 병을 핑계로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아프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남편이 어디가 아프시냐 물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당연히 꾀병일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자식 버리고 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형편 어려운 자식에게 돈을 바라는 게 참 가증스러웠지만 착한 남편은 아프다는 엄마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넉넉하지는 못해서 많이는 없어요. 당장 10만 원이 전부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가져가셔서 치료비로 쓰세요. 너무 고맙다. 그래도 역시 자식밖에 없구나. 엄마가 이걸로 약값도 하고 병원비도 해서 꼭 치료하마. 건강해지면 돈은 꼭 갚을게. 정말 고맙다. 그래, 그럼 나중에 또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으렴. 그리고 원하던 대로 돈을 챙긴 시어머니는 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죠. 그래도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남편은 그날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날 지병을 핑계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갔던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남편을 찾아와 돈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늘 돈이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곤 했죠. 저희도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사정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돈도 아깝고 남편이 매번 상처받는 듯해 마음이 안 좋았지만 상처받으면서도 엄마를 외면하지 못하는 복잡한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그런 남편을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어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전신에 타박상과 팔과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남편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만했지 여차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남편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이전부터 남편이 일할 때마다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 남편은 책임감이 더 강해졌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벌어진다는 위험한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몇 푼 더 벌자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제 앞에서 오히려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이, 별거 아니야. 그냥 팔에 깁스 좀 하다가 풀면 되는데 무슨 입원까지 해. 별일 아니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당신 여차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사람들도 당신이 의식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걸어 나와서 더 놀랐다더라. 근데 내 앞에서 어떻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해. 아, 진짜 별거 아닌데. 동료들이 괜히 오버해서 그러는 거야. 일하다가 이런 일 흔해. 그래, 애초에 그런 일이 흔한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당신 이제 이 일 하지 마. 돈 더 벌겠다고 힘든 일 하다가 사람 골로 가겠어. 나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니까 당신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자. 아니면 내가 돈 더 주는 일을 구하던가 할게. 여보,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자꾸 괜찮다는 얘기만 하지 마. 나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당신 실려갔다는 소식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놀라서 어머님한테 연락까지 드렸다고.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오시겠대? 몰라. 아까 오면서 연락드리긴 했는데 아들이 다쳤다는데 당연히 오시겠지. 아무튼 당신 이렇게 다친 거 보면 어머님도 일 그만두라고 하실 거야. 그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처자식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 귀한 줄 알아야지. 여보, 우리 지환이도 나도 돈 필요 없어. 좀 없으면 어때? 아무리 그래도 아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우리 어릴 적에는 뭐 돈이 많았어? 여유 없어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두자, 응? 그때 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서 자꾸만 괜찮다는 말만 하는 남편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건 알지만 사고까지 당한 걸 보고 남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어머님이 오시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탈이 나는 걸 보고 걱정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온몸이 상한 남편을 보신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머, 너 많이 다친 거니? 괜찮아? 그래도 의식은 있나 보네. 아니, 나는 현에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네가 의식도 없고 큰일 난 줄 알았지 뭐니. 저 괜찮아요. 저 사람이 괜히 오버한 거예요. 오바는 무슨? 어머니, 저 사람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거기가 원래도 사고가 많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덜 다친 거지. 저 사람도 어떻게 됐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관뒀으면 하는데 저 사람이 돈 때문에 포기를 못하네요.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래도 거기 꽤 큰 회사 아니냐? 돈도 잘 준다더니. 아이, 그럼 다쳤는데 뭐 보험금이나 그런 건 안 나온다니? 순간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일 못하게 말려달라는데 남편의 엄마라는 여자는 그 앞에서까지 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아프다는 핑계로 아들에게 돈 뜯어가는 시모를 보면서도 모른 척 참고 있었는데 사고 나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서도 아들 걱정은 한마디가 없는 게 화가 났습니다. 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야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라. 받아서 나도 좀 나눠주면 좋고. 어머니, 지금 돈 얘기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큰일 날 뻔했다는데 돈 얘기가 나오세요? 아니, 넌 괜히 왜 난리야? 그럼 돈이라도 받아야지. 다치기만 하고 소득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보람이니? 아픈 아들 보고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애초에 여기 그거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아들 걱정이 되기나 하세요? 사지 멀쩡하고 살아있으면 됐지. 그럼 내가 쟤 붙들고 울기라도 해야겠니? 예, 진짜 엄마라면 자식 다친 거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겠죠. 저는 저희 지원이가 놀다가 쓸리기만 해도 속이 상하던데 어머니는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보고도 아무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러면서 여태 아프다는 핑계로 아들한테 돈만 받아가시고요.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죠? 해도 너무하세요. 어머, 어머,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니? 낳아준 은혜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바라니? 끝까지 미안한 줄 모르는 시모에게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웬만하면 불쌍한 남편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그땐 정말 화를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시모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날 후로 남편에게도 더는 시모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도와줘 봤자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낳았다고 다 엄마야? 새끼 버리고 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새끼는 챙기는 게 부모야. 나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당신 엄마, 당신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냥 이전처럼 없는 셈 치고 살아. 남편 역시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시모를 보며 씁쓸해했고
결국 그 후로 시모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듣고 하던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다른 일을 시작한 남편은 그 뒤로 더 잘 풀리게 되었어요. 공장 생산자로 들어가자마자 관리자가 일을 그만둔 덕분에 남편이 몇 달 만에 관리자를 맡게 되었고, 그 뒤로도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연봉도 올려받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죠. 이제서야 잘 풀리는 남편을 보며 저도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는 둘째 딸 지수를 낳았고, 내 식구를 위해 열심히 사는 남편 덕분에 저희의 살림은 조금씩 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둘이나 낳고 저희 네 식구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끼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평 없이 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은 시절이었죠. 하지만 불행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왔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희 둘째에게 변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원래 조금 느린 아이였어요. 여자애 치고 말도 느렸고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탓인지 행동들도 다 느긋했습니다. 큰애처럼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고 인형놀이를 하는 걸 더 좋아했고, 제가 집안일을 할 때면 늘 옆에 와서 소꿉놀이를 하고, 어려서부터 별로 우는 법도 없고 늘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덕분에 첫째를 키울 때보다 훨씬 힘도 덜 들어서 저는 지수가 참 고마운 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말도 없고 조용한 그 아이가 아픈 줄도 몰랐죠. 지수가 언젠가부터 자꾸만 넘어지고 다치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건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내심 또래보다 키도 작고 성장이 더딘 것이 걱정스러워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병원에 들렀던 저는 다급한 의사의 한마디에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향해야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아이의 진단명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 치료를 권유했고, 그날부터 제 인생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까? 병을 더 일찍 알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고, 아픈 아이를 보며 저는 속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나요? 저 역시도 아직 한참 어린 아이가 아픈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어딘가에 기도를 하며 아이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큰애도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둘째를 챙기느라 큰애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친정엄마께 잠시 와 계셔달라 부탁을 드렸고, 둘째와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그때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싶네요. 매번 치료를 받고 차도가 있는지 기다릴 때면 애간장이 녹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힘들었고, 아프다고 우는 아이를 보는 것도 못할 짓이었어요. 그런 저희 아이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필수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조혈 모세포는 원래 이식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조혈 모세포도 혈액형이 맞아야 하는데
RH의 희귀 혈액형이었던 저희 아이와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해줬겠지만 혈액형이 달랐던 저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지수랑 혈액형이 같아. 혹시 엄마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 뭐? 당신 어머니한테? 아마 아이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시모에게 연락할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식이 꼭 필요했고, 저도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연락 없이 지내던 시모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찾아가 아이의 사정을 설명했죠. 엄마, 우리 둘째 지수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혈 모세포라는 걸 이식받아야 하는데 혈액형 맞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지수가 엄마랑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식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힘든 건 아니고 그냥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건강에 무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녀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미 아니라고 연락 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얼굴도 모르는 손녀한테 기증을 해주라고? 나는 싫다. 엄마, 손녀가 아파서 죽어가요. 그거야 니들 사정 아니냐. 그럼 얼마 줄 거냐? 예? 얼마 줄 거냐고. 내 피를 뽑는 건지 뭐를 뽑아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들은 꼭 필요한 거고 부탁하는 거라며. 내가 그렇게 해주면 니들도 나한테 뭘 해줘야지. 그래, 나도 뭐 내 손녀 일인데 많이 바랄 생각은 없다. 그냥 1,000만 원 정도만 성의 표시해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마. 어차피 너도 부탁할 곳 없어서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애 살려야 한다며. 잘 생각해봐라. 남편이 어렵게 찾아간 시모가 이식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나마 엄마라서 기대를 하고 갔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 나왔어요.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이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기부를 해주던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게 돈으로만 생각될까 싶었어요. 그때는 한시가 급하고 애간장 조리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잘했다 싶었어요. 저였어도 제 딸 목숨값을 매기는 그런 시모의 도움은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얼마 뒤 다행히 기적처럼 혈액형이 맞는 기증자를 구해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 있었던 시모의 행동은 평생 가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이후 아이는 더 고생하지 않고 완치를 하고 건강한 몸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저희 부부도 겨우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는 가족 간의 화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아프면서 겪었던 고통을 쉽게 잊지 못하기에 건강하고 걱정 없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도 그때부터는 돈 벌 생각만 하지 않고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이들과 저를 위해 많은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벌써 사춘기 중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애들도 어느 정도 다 키워놨고 우리도 이제 많이 팍팍하지 않잖아.
그럼 이제 그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가도 되지 않겠어? 뭐? 아휴, 이 나이에 신혼여행은 무슨.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때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신혼여행 데려가 주겠다고 말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건 그때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애들 대학이 코앞인데 무슨 신혼여행이야. 내가 뭐 해외 가자는 것도 아니고 큰 돈 안 들어. 요즘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 엄청 많다. 호텔들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둘이 호텔 가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여행 다녔어도 다 애들끼리 다녔지. 우리 부부 둘이서만 시간 보낸 게 언젠지 기억이나 나? 그러지 말고 20주년 기념이다 생각하고 여행 다녀오자. 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혼 분위기 내야지. 더 늙어서 가면 황혼 여행이지. 안 그래?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살림 꾸린다고 바빴지 신혼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었네요. 착한 저희 남편은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지 이제라도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나쁘끄럽게 무슨 신혼여행인가 했던 저도 아이들의 권유로 결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할 때 갔다 와. 그래도 니들끼리만 두고 어떡해. 우리끼리 잘 있을 수 있어. 우리 다 컸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그리고 우리가 신혼여행 선물해줄게. 기대해. 알겠지? 왠지 저보다 신나 보이는 아이들 걱정을 뒤로 하고 결국 저는 많이 늦은 신혼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신혼 분위기 내라고 골라준 커플 잠옷까지 잘 챙겨서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하필 출발 직전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왠지 불안했지만 남편은 좋은 기운일 거라며 걱정 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잘 다녀오라는 아이들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희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신혼여행 데려갔어야 하는데, 우리 그동안 애들 생각만 했지. 우리 생각은 너무 못하고 산 것 같아. 당신도 지수 아프고 애 둘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 못난 남편 만나서 누린 것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는 항상 미안하다. 내가 뭐 모르고 결혼했나. 내가 좋다고 넘어가서 한 결혼인데 섭섭할 게 뭐 있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나 있었을까 싶어. 당신 나한테 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도록 예쁘게 살자. 사랑해 여보. 부끄러운 말을 못하는 제가 그날은 여행을 떠난다는 흥에 취했는지 잘 하지 않던 사랑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간 참아 못했던 속마음들을 주고받으며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기는 했지만 차도 별로 없어서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꺾였고 저희 차는 그 차와 굉음을 내며 부딪히며 어디론가 처박혀 버렸습니다. 충돌을 당하고 차가 붕 떠서 어디론가 구르는 것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차렸을 때는 저는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한 그 상황에 저는 남편을 먼저 찾았어요. 저기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수술 들어가실게요. 우리 남편은요?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타고 오신 동승자와 상대편 차량은 구조돼서 오시는 길에 사망하셨습니다. 착잡한 목소리로 전하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죠. 그 뒤로 저는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사고 후 꼬박 이틀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적지 않게 다쳤음을 알 수 있었죠. 최연애 씨, 깨어나셨네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잠들어 계셨고요. 그 상태 보고 괜찮아지면 일반 병실로 내려가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저랑 같이 실려온 사람 어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남편분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안치실에 계실 거예요. 그 가족들 밖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설명 들어보세요. 그제서야 저는 제 남편이 정말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 남편은 사고 나는 순간에도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나를 지키다가 내 남편이 떠났다는 생각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혼여행 가지 말걸.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사고가 났나 싶어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 이기적이게도 아직 어린 자식들 얼굴을 보니 차마 죽겠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친정엄마 얼굴을 잠시 보고 저는 다시 호흡기를 차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제 상황이 그래서 남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가 없었네요.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도통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로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내 아들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수작 부린 거지? 그렇지? 몇 년 만에 만난 시모가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호흡기를 떼고 일어났습니다. 보험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 시치미 떼고 있어. 내가 한성이한테 들어놓으라고 했던 그 보험 말이야. 예전에 한성이 다쳤을 때 내가 하나 들어놓으라 했는데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시모가 남편에게 보험을 들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수령인을 자기 이름으로 해놨던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 시모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곧바로 보험을 먼저 알아보았고, 보험금 수혜자가 자기가 아닌 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따져 묻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데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바꿔뒀냐? 내 아들 잡아먹고 어디 욕심을 부려? 그건 내 돈이니까 당장 내놔. 뭐? 보험금? 당신 정말 엄마 맞아? 지금 아들이 죽은 와중에 그깟 보험금이 더 중요해? 차라리 나 혼자 살아 돌아온 게 원망스럽다고 욕을 해. 어디 내 앞에서 우리 남편 목숨값을 내놓으래. 참 끝까지 이기적인 시모의 행동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끝까지 소리 지르며 돈 내놓으라고 발악하는 시모를 제가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한 대 갈겼더니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난리를 쳤어요. 신랑 일을 하느라 제 손등에 링거핀이 뽑혔고 병실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술받고 몸도 성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난리를 피울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희는 나란히 경찰서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 몸 상태를 보고 나중에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여자를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경찰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때린 것이 되어 고소가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라는 그 여자가 더 난리였습니다. 내가 맞았다니까요. 내 아들 죽여놓고 나까지 죽이려는 애예요, 저거. 저런 거 감옥에 못 쳐넣어요? 저를 폭행과 살인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리치는 시모는 경찰과 제 앞에서 아주 당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경찰이 놀라서 말을 했죠. 할머니, 수배 중이셨네요? 뭐야, 이거. 지금 고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전과도 있으시네? 알고 보니 시모는 다른 문제로 이미 수배 중이었고, 여러 건의 고소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가 없어서 고소장을 보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결국 자기 발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와 덜미가 잡히게 되었죠. 이미 전과까지 있던 탓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시모는 그대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 제가 고소하고 말고 할 게 없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훈방 조치되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아픈 몸으로 난리를 피웠다고 병원에서 혼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사히 치료를 끝내고 그제서야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남편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었네요. 남편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저 몰래 남겨둔 보험금이 있어서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보험을 남겨두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준 남편 때문에라도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는 남편을 잃고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남편 곁으로 갈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를 반겨줄 그날까지 저는 남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